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아줌마이자 독거 중년입니다. 평소 썰밤 채널 잘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 저도 몇 년 전 겪은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 하나뿐인 딸 결혼에 관한 얘긴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유통회사에 취업했는데요. 거기서 만난 동료와 눈에 맞아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수댁이 넉넉하다거나 돈을 잘 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걸 먹으면 저를 생각해 꼭 따로 사왔고요. 겨울엔 제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나 호떡 같은 걸 사서 식을 세라 품에 넣고 뛰어오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낳았을 땐 행복이 최절정에 달했어요. 전쟁 같은 육아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네요. 하지만 솜사탕처럼 달콤한 시절은 길지 않았어요. 딸이 5살 되던 해 남편이 퇴근길에 뺑소니를 당했어요. 남편을 친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바람에 남편은 싸늘한 아스팔트에서 5시간 넘게 방치돼 있었고요. 뒤늦게 다른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남편의 차디찬 주검을 맞이했을 때의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억장이 무너지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을.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고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죠. 맘 같아서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팠어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죠. 아직 제 아빠의 죽음을 인지조차 못하는 어린 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나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저희 친정도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폐가 망신한 상태였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부모님은 원래부터 살림이 궁핍하셨거든요. 자신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차하시는 지경이었죠.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다 할 경력도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단순 서비스직 뿐이었네요. 일이 힘든 건 둘째치고 어린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이야 유치원 종일반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는 편이지만 그땐 어디 그런 게 있었나요?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들을 그냥 집에 둬야 했죠. 그럼 아이들끼리 라면도 끓여 먹고 학교 숙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어려서 불을 쓰게는 못했고요. 대신 냉장고에 콩나물 무침이나 무장아찌 같은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고 차려 먹게 했죠. 밥이나 국도 다 해놓고요. 물론 어린 딸은 밥 먹기 싫다면서 빵이나 과자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곤 했지만요. 그래도 야단을 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딸을 혼자 두고 나가서 일해야 하는 엄마의 알량한 죄의식 때문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엔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부채감에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딸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줬어요. 죽은 남편을 닮아 똑부러진 구석이 있어서 공부도 곧잘 했고요. 글 쓰는데 재주가 있어 장문대회에 나가 상도 여러 번 타왔죠. 저는 내심 딸이 명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전문직이 되길 바랬는데요. 딸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늘 작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잠깐 꾸고 마는 꿈이려니 여겼는데요.
웬걸 고3 시절 마지막으로 지망대학을 정할 때 문창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딸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작가를 꿈꾼다는 걸 알았어요. 대학도 4년제 문창과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졸업했다는 2년제 전문대를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의 담임 선생님은 물론 교장 선생님까지 저를 불러 하소연했어요. 제발 딸이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설득해달라고 말이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영이가 머리가 참 좋고 성실하잖아요.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 봤다 하면 상위 5% 안에 드는데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문과대학은 골라서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서울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2년제 전문대를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문창과가 유명해도 전문대는 전문대죠. 성적이 너무 아까워요. 어머님이 부디 얘기 잘해서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저도 그러겠다고 했는데요. 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딸의 글에 대한 열정이 생각보다 더 뜨거웠거든요. 지영이 너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니? 응, 계속 얘기했잖아 엄마. 난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글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는 거지? 지영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 다른 집 부모들처럼 엄마가 널 계속 뒷바라지 해줄 순 없어. 대학 졸업하면 바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글로 그게 되겠어? 신춘문예인지 뭔지 거기엔 등단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던데. 나도 알지.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2년만, 아니 딱 3년만 도전해 볼게. 나 그동안 엄마한테 착한 딸이었잖아. 늘 일로 바쁜 엄마한테 투정 한번 부린 적 없잖아. 그러니 딱 3년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될까? 딸이 그렇게 울면서 호소하는데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얘기했고요. 딸은 본인이 바라던 대로 2년제 전문대 문창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은 옆에서 보기에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요. 밤엔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비를 벌겠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늘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밀린 과제를 하거나 글을 썼죠. 부모로서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맘 같아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학업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버는 벌이로는 딸의 대학 등록금 되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참 못난 부모인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뜻밖의 행운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친정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지 4년쯤 됐을 때인데요. 하루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 숫자 6개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 꿈은 깨고 나면 점차 흐릿해지는데 이상하게 그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생해지는 거예요. 6개의 숫자가 또렷하게 기억이 났죠. 이 신묘한 마음에 같이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복권을 한번 사보라면서 저를 부추기더군요. 아니요, 그거 완전 복권 번호 불러준 건데. 나 아는 사람도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와서 복권 번호 알려줘가지고 1등 당첨됐잖아. 자기도 혹시 알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사봐. 그때까진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복권도 제게는 사치였죠. 당첨이 될 확률보다는 땅에 돈을 버리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동네 구멍가게에 들러 복권을 샀죠. 아버지가 불러주신 번호를 콕 집어서 말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주말 텔레비전에서 하는 복권 번호 발표를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아유, 웬걸? 정말로 1등에 당첨됐지 뭐예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을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 이 소식을 알렸죠. 엄마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준 거라 하더군요. 제 생각도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고향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울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우선 당첨금으로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 실패로 지고 있던 빚을 다 갚고요. 딸과 친정엄마 셋이 지낼 고급 전원주택을 샀어요. 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남동생에게도 통 크게 1억 원을 줬죠.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가족들에게만큼은 통 크게 베풀고 싶더라고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엄마가 슬쩍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하던 사업이 가전제품 제조업이었는데요. 나름 주부들 사이에선 품질 좋은 중저가 브랜드로 유명세가 있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회사를 얼마나 아꼈니? 자기 청춘을 다 바친 회사였잖아. 그때 투자만 제때 받았어도 그렇게 안 무너졌을 텐데. 죽기 전까지도 참 많이 원통이 하셨다. 어쩌면 너한테 그런 큰 행운을 준 것도 자기 회사 다시 일으켜달라고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엄마는.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선뜻 아버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엔 여러모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때까지 식당에서 서빙 일이나 하던 보잘것없는 아줌마였으니까요. 괜히 멋모르고 덤볐다가 돈만 잃는 게 아닐지 두려웠네요. 그런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건 다름 아닌 딸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공부 잘했던 게 아빠 닮아서 그런 거라고 했지. 근데 난 늘 내가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엄마를 닮은 거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흰소리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 봐. 생긴 것도 성격도 다 엄마 판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머리만 아빠를 물려받을 수가 있겠어. 엄마도 어릴 때 공부 잘했다며.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못 간 거잖아. 지금 엄마 식당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뉴스도 챙겨보고 신문도 읽고 그러잖아. 돈 계산도 척척이고. 난 아줌마들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 본 적 없어.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다, 지영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딱 이것만 생각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엄마도 내가 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라면서 허락해줬잖아. 엄마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하고 싶으면 해. 딸의 그 말이 망설이던 제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하는 아버지를 동경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죠. 아버지도 남동생보다도 더 자신을 닮았던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나중에 크면 자기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사업을 재개했어요. 물론 혼자 시작하기엔 겁이 나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회사를 이끌어갈 당시 곁에서 도와주던 임원분들을 찾아가 도와달라 부탁드렸고요. 남동생도 병원을 그만두고 부사장으로서 제 일을 적극 도와줬죠. 그 덕분일까요? 회사는 큰 탈 없이 굴러갔고요. 5년도 안 돼 옛 전성기를 되찾았답니다. 성공이 돈을 부른다고 통장에 복권 당첨금을 받았던 시절 버금가는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주변에 좀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이룬 성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요. 남동생이 일하던 병원에 매년 꾸준히 기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시에서 하는 작은 병원이라 다른 대형 병원들처럼 투자받기가 쉽지 않아서요. 시설도 많이 낡았고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딸은 딸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계속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어요. 세상엔 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애초에 매년 뽑는 인원수도 너무 적어서요. 등단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더군요. 결국 딸은 소설에서 드라마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드라마 작가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만극 공모전에 뽑히는 거 아니면 드라마 보조작가로 들어가 메인 작가의 눈에 들어야 했는데요. 공모전 뽑히는 건 신춘문예 등단만큼이나 힘들었고요. 보조작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만큼 너무 힘들더라고요.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메인 작가 대신 자료조사, 대본 초안 쓰기를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작업실에 살면서 메인 작가 밥 차려주고 속옷까지 빨아주며 하녀 노릇을 해야 하더군요. 딸도 처음엔 한 유명 작가 밑으로 들어가 보조작가 일을 했는데요. 반년도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그래도 제법 의연해 보여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딸이 잔뜩 술을 먹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나 엄마 딸 아닌가 봐. 너무 한심하고 못났어. 어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진득하게 하는 게 없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작가 되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거겠니? 그러니까 더 끈질기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순문학 힘들다고 드라마로 도망쳐. 드라마도 힘드니까 보조작가 생활 반년도 못하고 때려쳐.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창피해.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 지영아.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네 자산이 될 거야. 아프고 힘든 만큼 더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이제 엄마 너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줄 능력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알겠지? 저는 나름 딸을 위한답시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게 힘든 딸에겐 그다지 와닿지 않았나 봐요. 딸은 결국 제가 아닌 새로운 의지처를 찾아갔어요. 바로 남자였죠. 딸이 제 앞에서 엉엉 울었던 그날 이후로 3, 4개월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딸이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너 만나는 남자 있었니? 응, 한 3개월 됐나? 그 외삼촌 전에 일했던 병원 있잖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야. 그럼 네 외삼촌이 소개해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요즘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계속 병원 다녔잖아. 오며 가며 계속 얼굴 보다가 오빠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어. 오빠는 외삼촌이 그 병원 다녔던 것도 몰라. 가족에 대해선 아무 말 안 했거든. 엄마 사업한다는 것도 모르고.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왜? 그냥 내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 백수잖아. 말이 좋아 작가 지망생이지 지금은 글도 거의 안 쓰고. 엄마 믿고 팔자 좋게 허황된 꿈이나 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난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만난 지 너무 얼마 안 됐기도 하고요. 그러니 더욱더 결혼 얘기를 꺼낸 딸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근데 무슨 결혼을 하겠대? 네가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모양인데 못해도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만나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천천히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안 그래? 그런데 딸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진다 싶더니만 웬걸 딸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엄마. 나 사실 임신했어. 이제 4주 됐대. 뭐? 임신? 네가 지금 그 남자 애를 가졌단 말이야?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해.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황망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자 덜컥 겁이 났는지 급기야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급한 대로 일단 딸을 끌어안고 괜찮다며 달래줬지만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너무 복잡했네요. 일단 네가 만난다는 그 남자부터 한번 만나보자. 그 사람도 네가 애 가진 거 알고 있는 거지? 응. 오빠도 처음에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미 생겨버린 애 어떻게 하겠냐고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딸이 만난다는 남자가 완전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을 임신시켰으니 날티나는 놈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착실하고 바르게 생겼더군요. 본인도 본인 잘못을 알았는지 저를 보자마자 대뜸 고개부터 숙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지영이랑 뱃속의 애기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 이래봬도 땡땡병원 의사라서 돈도 잘 벌고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하나 있습니다. 나름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요. 정말 우리 지영이 책임질 수 있겠나? 결혼이라는 게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야. 엄연한 현실이라고. 그럼요. 저도 남잔데 다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영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덜덜 떨면서도 호언장담하는 걸 보니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가더라고요. 하긴 이미 애가 생긴 마당에 믿음이 안 가면 또 어쩌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애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진 못했거든요. 다행히 예비 사돈 내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아들의 사고 아닌 사고 소식에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결국엔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참 다행이었죠. 결혼, 특히 속도 위반 결혼은 아무래도 딸 가진 쪽이 약자였으니까요.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딸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마냥 행복해 보이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더군요. 살도 나날이 빠지고요. 두 눈은 퀭해졌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입덧 때문에 그렇다면서 흐릿하게 웃더라고요. 바보 같은 저는 딸의 그 말을 믿었어요. 딸이 뒤에서 어떤 끔찍한 괴롭힘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건 상견례 당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전날 밤부터 물 한 모금 넘어가질 않았죠. 새벽같이 일어나 백화점에서 사뒀던 고급 투피스를 갖춰 입고요. 헤어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한부모 가정인 만큼 최대한 잘 차려입고 가서 딸의 길을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딸이 문득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뾰족하게 굴어도 신경 쓰지 마. 옛날 분들이라 그런가 말투가 좀 퉁명스럽거든. 또 상견례라는 게 서로 조건 얘기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쉽잖아.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도 주변에 물어봐서 얘기 많이 들었어. 최대한 둥글게 할 거야. 근데 그분들이 너한테도 뾰족하게 군니? 아니, 나한텐 잘해주시지. 아무렴 뱃속에 손주를 품고 있는데. 근데 말투는 가끔 좀 툭툭 내뱉는 그런 게 있어. 속은 전혀 안 그렇고 엄청 따뜻한 분들이거든. 엄마가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한 거야. 예비 사돈 내외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상견례니 긴장해서 괜히 그러는 거라 넘겼죠. 원래 제가 남편이 없으니 남동생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하필 그날 사업상의 이슈가 좀 생겨서 남동생이 뒷수습 때문에 거래처에 들러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 먼저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죠. 예비 사위가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아시다시피 참 바쁘잖아요. 그날도 도저히 스케줄을 통으로 뺄 수가 없어서 예비사위가 일하다 말고 중간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상견례할 식당도 병원 근처로 잡은 거였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비 사돈 내외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예비사위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문 밖에서 벨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중년의 부부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둘 다 예비사위를 똑 닮아 있어서 바로 알아봤네요. 그런데 둘 다 표정이 어찌나 냉랭했는지 몰라요. 들어서는 순간 방 안 온도가 1도는 내려간 것 같더군요. 심지어 둘 다 늦게 도착했으면서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바깥 사더니 차가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은 게 전부였죠. 보다 못한 예비사위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네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이 좀 서툰 편이셔서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이해하고 말고 많이 늦은 것도 아닌걸.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대꾸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하지만 딸이 결혼하면 앞으로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웬걸, 그 모습을 띠꺼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던 바깥 사돈이 갑자기 입을 열더군요. 이해는 무슨 이해? 안 오려던 걸 네가 하도 애원해서 억지로 나온 건데.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결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왜 그러세요? 결혼 허락 안 하면 병원 때려치고 죽을 거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한 건데 그게 허락이냐? 어쨌든 기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날에 꼭 지각을 하셔야겠어요? 그러자 바깥 사돈이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이봐요 사부인, 저희가 늦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요, 전 당연히 괜찮으셔야죠. 사실 그쪽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엮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땡땡병원 의사고요. 근데 그쪽 따님은 어떻습니까? 전문대 나와서는 여적 백수로 있잖아요.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내 아들 재주 좋게 꼬여내선 임신으로 발목 잡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똥 밟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로서 이해하시죠? 제 딸이 발목을 잡았다느니 똥을 밟은 거라느니 그따위 망발을 하는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분노로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호흡까지 가빠지더군요. 그래서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솔직히 좀 모욕적이네요.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빠른 말이 거슬렸던 걸까요? 바깥 사돈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뭐요? 예의?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아주 모녀가 쌍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구만. 제발 결혼해달라고 애원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대들아! 내가 결혼 허락하고 이렇게 상견례장까지 나오니까 아주 다 된 밥 같나 봐. 지금이라도 결혼 엎을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럼 지금이라도 엎으세요. 저도 이렇게 장소 못 가리고 막말 퍼붓는 집안엔 저희 딸 시집 못 보내니까요. 제 대답에 바깥 사돈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흥분해 씩씩거리다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쳐더군요. 참나, 딱 봐도 무식해 보이는 여편네라 그런가 계산이 안 되나 보네. 당신이 지금 시집 못 보낸다고 할 처지야? 당신 딸이 언감생심 어딜 가서 의사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지? 당신 대학은 나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대학 못 나온 거 맞네. 말해봐. 맞지? 그래요. 저 고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 학력이 무슨 상관인가요? 그거 봐. 지가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지 딸년도 전문대를 보냈지. 이래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 학력도 머리도 다 유전이거든.
대대손손 물려받는 거라고. 난 이 결혼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허락 못해. 이딴 돌대가리 모녀들 유전자로 우리 강씨 집안 혈통을 더럽힐 순 없지. 여보, 가자고. 당장 일어나. 급기야 박갓사돈은 안사돈을 이끌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당황한 딸이 그런 박갓사돈을 붙잡더군요. 아버님 잠시만요. 결혼 허락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뱃속에 저희 애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손주잖아요. 손주는 개뿔이. 걔가 우리 수철이 애라는 증거도 없잖아. 막말로 네가 다른 남자애 품고 와서 사기치는 걸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전 오빠가 첫 남자였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문대 나온 백수 계집애가 팔자 고치려면 뭔 짓을 못해. 의사 사모님 되고 싶은 마음에 별짓 다 하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어. 박갓사돈의 선 넘은 막말에 딸의 얼굴이 파리하게 질렸어요. 보다 못한 예비 사위가 나서서 그런 딸을 감싸더군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오늘만큼은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 허락하지 말던가요.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결혼 허락한 거 취소라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못 빼어먹은 집안이랑 어울리더니 너도 멍청해진 거냐?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철아, 너 어제 아버지랑 했던 얘기 잘 생각해봐라. 그 집안에선 너 당장 사위 삼고 싶다고 난리고 그 집 딸도 네 사진 보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대. 그 양반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냐? 그 집안 사위만 되면 너 지금처럼 병원에서 개같이 고생 안 해도 돼. 개인 병원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아무래도 따로 혼담을 진행하고 싶었던 집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박갓사돈의 그 말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건 예비 사위의 반응이었어요. 그건 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되긴 뭐가 돼 임마. 사실 너도 망설이고 있잖아. 애는 그냥 지우면 그만이야. 네가 기집애도 아니고 사내 자식인데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흠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어? 알잖아. 이 교수라는 게 명예는 있어도 돈은 없는 거. 아버지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봤자 절대 네 병원 못 차려준다. 이 집안이라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딸녀는 전문대 졸업한 백수고 그 애미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인데 딱 봐도 죽은 남편 보험금으로 지금까지 기생충처럼 연명하면서 살았겠지. 결혼하면 너는 저 집안 공식 호구 되는 거야. 네 등에 빨대 꽂고 모녀가 평생 널 뜯어먹을 거라고. 의사인 너랑 결혼하겠다는 돈 많은 집안이 널렸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해? 예비사돈의 계속된 설득에 예비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에서 저는 망설임을 읽었죠. 그것으로 끝이었네요. 제 딸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그런 반응이 말이 되나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지금이라도 끝내야 했어요.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딸을 향해 몸을 돌렸죠. 지영아, 너 정말 저런 집안에 시집 갈 거니? 다른 집안이랑 널 비교하면서 재고 따지는 남자랑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 어느새 딸의 눈시울이 잔뜩 붉어져 있었어요. 믿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충격이 큰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말을 이었어요. 결혼해봤자 불행할 거야. 저 속물 같은 인간들이 널 하루가 다르게 달달 볶아댈 거고 네가 믿었던 남자는 절대 의지가 되어주지 못할 거야. 지금도 저렇게 망설이는 꼴을 보면 모르겠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 그치만 그럼 뱃속에 우리 애긴 어떡해?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으면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도 너 아빠 없이 잘만 키웠잖아. 내가 잘 크긴 뭘 잘 커. 이날 이때까지 변변하게 뭐하나 이룬 것도 없는데 그냥 엄마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일 뿐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어떻게 백수라는 단어 하나로 치부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넌 그러면 안 되지. 네 노력을 너 스스로 부정하지 마. 제 말에 흔들리던 딸의 표정이 점차 단단해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나 지금까지 작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야. 난 그런 내 꿈을 지지해줄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긴커녕 다른 여자랑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못해. 나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뱃속에 우리 애기 아빠 없이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모른 척했어. 저 인간 부모란 작자들이 나랑 엄마에 대해서 온갖 막말을 할 때도 바보같이 꼭 참기만 했어. 다른 건 몰라도 엄마에 대해 막말할 땐 내가 화를 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동안 날 어떻게 키웠는데.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딸, 그럼 이제 우리 그만 돌아가자. 저는 예비 사돈 내외를 제치고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벌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허둥지둥 사과부터 하던 동생은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나 봐요. 슬그머니 저와 딸 쪽으로 오더니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다 밝혔네요. 그러자 동생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아니 저쪽 집안에선 누나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 지영이가 굳이 말 안 했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 상견례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니다. 말을 안 하길 잘했다고 해야 하나? 덕분에 쓰레기 같은 집안 골라낼 수 있었으니. 그렇게 말한 동생이 예비 사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을 걸더군요. 이보세요 강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지영이 외삼촌이시겠죠. 오늘 상견례 같이 하기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닐 텐데요. 저희 병원에서 같이 동거동록하던 사이잖아요. 제가 그만둔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나름 몇 번 회식도 같이 했는데 서운합니다. 그제야 예비 사위가 제 동생의 얼굴을 눈여겨봤어요. 그러다 뒤늦게 생각이 났는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군요. 원묵 과장님? 이제야 기억이 났나 보네. 당황하는 예비 사위와 달리 사돈 부부는 태연했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참나, 난 또 같이 일하던 의사였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만 뭐 꼴랑 원묵 과장? 의사도 아닌 주제에 무슨 되도 않는 유세를 부려? 그러자 예비 사위가 펄쩍 뛰며 자기 아버지를 쳤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병원 그만두고 사업으로 대박나서 매년 몇 억씩 기부하는 분 있다고. 그분이세요. 그제야 예비사돈 부부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뭐? 그 가전제품으로 엄청 대박나다는 회사? 네. 누나랑 같이 둘이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 다시 이렇게 세운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누나라는 게 지영이 어머님? 그러자 잠자코 있던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동안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오빠가 부담스러워할까 말 안 한 거였는데 어느 정도 내 자격지심도 있었고 근데 이젠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네. 우리 엄마 땡땡기업 사장이야. 우리 외삼촌은 부사장이고. 오빠도 땡땡기업 잘 알지? 오빠 병원 고액 기부자인데 모를 리가 없을 거잖아. 병원장님도 설설 긴다며. 딸의 고백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예비사위가 동동 발을 굴렀어요.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결혼 반대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도 좀 더 순탄하게 뭐? 결혼했을 거라고? 그럼 내가 과연 행복했을까?
처음엔 내 자격지심 때문에 말을 안 한 건데 나중엔 겁이 나더라고. 혹시 내 배경을 오빠가 알고 나면 태도가 싹 변하지 않을까? 그럼 난 그런 속물적인 오빠한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나도 알고 있었거든. 오빠가 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 결국 오빠는 내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네. 지영아,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좀 없었을 뿐이야.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대뜸 애가 생겼다니. 그치만 어쨌든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졌어야지. 당신 애비라는 인간이 바로 다른 혼처 얘기하니까 망설이긴 왜 망설이는데? 나랑 뱃속에 우리 애기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작정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절대 아니야. 그냥 나는 고민만 좀 했을 뿐이라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혹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남자라면 내 새끼 뵌 여자한테 그렇게 구는 부모 있으면 진작에 연 끊었을 거야. 차라리 잘 됐어. 당신 같은 인간이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뱃속의 애긴 대신 잘 키울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사이는 오늘로 끝이야. 그 말을 끝으로 딸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삼촌도 같이 나가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상견례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예비 사돈 내외가 얼른 저를 붙잡더군요. 사부인, 잠시만요.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얘기 좀 합시다. 예?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결혼 먼저 엎은 건 그쪽이잖아요. 그 말에 따르겠다는데 왜요? 그게 그러니까... 뒤늦게 제 정체를 알게 된 예비 사돈 내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제게 가방끈이 어쩌고 했던 바깥 사돈은 낭패감에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더군요. 사부인, 방금 전에 제가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놈이 제게 미리 얹을 일도 없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만. 사부인도 같은 부모로서 제 심정 이해하시죠? 바깥 사돈의 되도 않는 핑계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니요. 같은 부모로서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는 제 아들이 엄한 처녀 임신시켰으면 일단 야단부터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부모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했나요? 대학 교수랍시고 저 무시하고 저희 딸은 의사 아들 발목 잡은 더러운 여자로 매도했죠. 그런 주제에 저희 집안이 잘나가는 사업가 집안인 거 알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솔직히 역겹네요. 너무 무식하고 속물적이라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이쯤 하죠 우리.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들 앞길 막고 자식까지 잃게 한 애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급기야 바깥 사돈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눈치를 보던 안 사돈과 예비 사위도 슬금슬금 그 뒤를 이어 무릎을 꿇더군요. 일가족이 단체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는데 그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저희 딸애가 이미 마음을 확고하게 굳힌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물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드님이 좋은 의사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장님과 얘기를 한번 긴히 나눠봐야겠어요. 제가 그 병원에 워낙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어서요. 병원장님하고 사이가 각별하다 못해 끔찍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사돈댁 내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 사부인? 저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딱 봐도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선 수백 번이고 꿇었을 것 같은 값싼 무릎으로 보이는데. 뭐요? 값싼 무릎?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 살면서 실수 같은 거 한 적 없어?
아이, 그렇게 잘났냐고? 우리 아들 그 병원에서 잘리기만 해봐.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콩밥 먹일 거라고. 참나.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제가 뭐 그쪽 아드님을 강제로 어떻게 한대요? 병원장하고 긴히 얘기만 나눠본다고 했지. 아드님이 아주 실력 좋고 환자들이 사랑하는 의사면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겠죠.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딸과 동생을 데리고 유유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바로 사석에서 병원장을 만났죠. 은근슬쩍 예비사위, 아니 딸의 전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니 역시나 문제가 많은 친구더군요. 불친절하기로 환자들 사이에서 악명 높고요. 까다로운 수술은 아예 맡으려고 하질 않는다 하더군요. 심지어 몇 달 전엔 작은 의료사고를 일으켜서 하마터면 소송에 휘말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장도 안 그래도 골칫덩이라 정리할지 말지 고민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원장에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며 은근슬쩍 의견을 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그런지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눈치더라고요. 결국 한 달도 안 돼 딸의 전남자친구는 그 병원에서 잘렸죠. 대외적으로는 의료사고 때문에 잘린 걸로 돼서 아마 어디가 항의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정리되자 그 집안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뭐 저를 고소하니 많이 하더니만 진짜로 소송을 걸었더군요. 하지만 애초에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멀쩡한 의사를 돈과 권력으로 압박해서 자른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병원장이 해고할까 말까 고민하던 걸 옆에서 거들어준 것뿐인걸요. 결국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요. 모든 소송 비용도 다 그쪽에서 물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소송을 건 게 괘씸해서요. 역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네요. 실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려 아주 대대적으로 맞섰기 때문일까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딸의 전남자친구와 그 애비에겐 유죄가 선고됐고요. 제게 몇천 단위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뭐 액수가 중요한가요? 제가 그쪽에 한 방 먹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집안에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나 봐요. 그때부턴 전략을 바꿔서 저희 딸에게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딸의 전남자친구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딸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딸은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 끝난 게 아니고 뱃속에 애까지 있다 보니까 쉽게 끊어낼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이라 해야 할지 잘된 일이라 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딸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결국 뱃속에 있던 애도 유산되고 말았죠. 처음엔 너무 가슴 아팠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그 일로 딸은 한층 강해졌고요. 독하게 전남자친구와 그 막대먹은 집안 식구들도 끊어낼 수 있었거든요. 유산 후에도 끊임없이 재결합을 노리던 딸의 남자친구는요. 덩치 좋은 사설 경호원 며칠 고용에 협박하자 바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그 뒤로 딸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아이를 죽인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같이 애를 만든 딸의 남자친구는 멀쩡한데 왜 저희 딸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속상했네요. 맘 같아선 더 심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죠.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이 딸의 남자친구와 그 부모란 인간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딸의 남자친구는 거기서도 의료사고를 냈고요. 결국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했어요. 다신 의사로서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다른 길을 찾았어야 할 텐데. 의사 자리에 있던 놈이 어디 다른 평범한 일자리가 눈에 차겠어요? 사업을 하겠답시고 지 부모 도움을 받아 일을 잔뜩 벌이더니 결국 패가 망신했더군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놈은 사업이 망하면서 억대 빚을 지게 됐고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부모란 작자들에게 돌아갔죠. 듣기로는 사채빚까지 졌는데요. 결국 그걸 못 갚아서 사채업자들이 그 애비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그 애비도 결국 학교에서 교수직을 잘리고요. 지금은 건물 경비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입주민들 갑질에 어지간히도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사채업자들도 여전히 빚 독촉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 아들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시고 있다 하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커녕 쌤통이라는 마음만 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병원에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딸도 다행히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새 사위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처음엔 전에 만나던 놈하고 직업이 똑같아서 영 탐탁지 않았는데요. 1년 정도 지켜보니 저희 죽은 남편처럼 성실하고 가정적이고요. 무엇보다 제 딸을 참 아껴주더라고요. 둘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3년 차인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손주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손주놈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나이 들을수록 남는 건 역시 가족뿐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같이 쓰고 나눌 사람이 없으면 참 불행하더라고요. 썰밤 구독자님들 중엔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꼭 피를 나눈 혈연 사이만 가족인 건 아니죠. 누구든 옆에서 나를 위해주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면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참 귀해요. 부디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